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서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또 행사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교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서 다들까지 끝났다는 건 다들 사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고 있습니다. 흘러서 쉼이 없고 솟아서 그지없는 인매와 한가람은 무궁화옥한 거기서 쓴 우리 집 이름도 중화 떠나야 모였더라 열세 길로서 이름으로 가는데 예와서 다니 건너는 언덕 깎아 바다를 떼면 거지리라 골고루 예서들이 놓거라 너의 이상 굳거라 의지 남과 이른 온전히 지성이거라 가르침과 배움이 오직 이로다 이리하여 이루라 넓고 깊고 걸음 덕성을 쌓아 올리고 하늘 뚫고 가려는 점매와 같이 가지가지 슬기를 열어드리는 바다에 가두치는 저가람처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사색까지 오늘 진행을 맡은 포럼장 장경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사진이 기억이 나서 이건 정말 옛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록 사진으로 내가 남기려고 찍어 놓은데 우리가 75년에 졸업했으니까 적어도 이 사진 연대는 2년, 73년, 2년 뭐 이럴 때 찍은 것 같아요. 본파 동상 선생님과 인천 동상인데 왜 찍은지 아시겠죠? 뭐 알아서 새기십시오. 예, 이분들의 슬립 정신이 교집니다. 이 사진은 교무실에 있는 겁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무실에 찍혀 있는 걸려 있는 거를 제가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역사적 사료도 될 수 있는데 조금 희미하죠. 그 대신 뭐 내용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또 당시 찍으신 거예요? 요거는 아마 문예반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찍은 연대는 그 전후쯤 될 것 같아요. 아까 동상들은 아직 있는 거죠?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있습니다. 네. 제1회 육동 포럼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 회장 오신다 했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임 회장 중심으로 수석부 회장, 강사, 오현상 강사해서 기념 촬영했고요. 그 다음에 2회 포럼에 우리 최병문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강사 이원유 강사 해서 같이 찍었습니다. 끝나고도 오늘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진행 순서는 개회사를 최병문 육동회장 해주시고 수지보고 했는데 이거는 뒤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연은 민병현 박사가 해주시고 우리 나이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고 질의응답은 강연이 하겠습니다. 끝나고 기존 촬영이 있으니까 꼭 하지 마시고 같이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병문 회장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로 좀 봐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모르는 분도 있어서 육동 회장 최병문입니다. 먼저 여기 바쁘실 텐데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친구들, 특히 우리 최준수 교수님 부인도 오늘 오셨고 후배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이름에 걸맞게 역시 열린 육동 포럼이 이제 이 열린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고, 작년에 이제 335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한 60평생을 살다가 우리 지혜를 썩히기는 아깝다, 공유를 하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장경태 회장님이 퀴 맡아주셔갖고 로고부터 해서 이 초석을 지금 다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인데 이제 앞으로 의학 주제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육동 포럼이 우리 육도의 그야말로 정신적인 문화적인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참가하고 서로 다 한 번씩 참가를 하시고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마이크 잡은 김에 저희들이 이제 이 출판위원회가 출범되었고 올해 연말에 우리들 이야기라는 걸 간행하는 걸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원고를 내고 동조를 하나에 달려 있는데 우리 이 출판위원장이 박성정 위원장 작가제를 쓰셔가지고 구심점이 되어서 아마 지금 3월 1일자 우리가 모교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 공식적으로 발족을 했고,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먼저 말씀드려요. 육동 포럼의 발제자로 나서신 분들도 요걸 좀 압축 요약해서 반드시 글을 좀 써주시는 걸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들 이야기니까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지금 한 5쪽 앞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원고 내용이나 시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주제도 다양하게. 그래서 일단 출범을 해서 4월 말까지 원고를 수집을 한 이후에 그걸 다시 편집 방향을 새로 정립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5개월까지 수술하시고 오늘 짬을 내주신 우리 친구 민병현 교수님을 열렬히 감명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앞으로 지금 분기별 한 번씩 하지만 뭐 좀 자주 하자는 그런 에너지가 내부로부터 나오면 왜 자주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든지 우리 살아온 얘기들, 살아갈 얘기들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동회장 인사에 가름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포럼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직 뭐 제대로 세팅은 안 된 상태지만은 관례적으로 벌써 세 번째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돈이 수지가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서 우리 회계 이화무 회계께서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감사까지 다 받아가지고 지금 서류를 뒤에 놔두고 있으니까 혹시 회계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자료 준비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육동호를 포럼 위원으로 지금 위촉된 분들이 딱 맞추다 보니까 25명이 딱 됐는데 뭐 더 언제든지 받습니다. 연회비 10만 원만 내시면은 이제 될 수 있는 걸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더 논의해가면서 또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 화장실은 나가시면 우측에 있고요.
들어가서 우측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끝날 때 가실 때 꼭 이 무료 주차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노란 딱지가 있으니까 받아가시면은 시간 그 언리미티드 프리입니다. 오늘 하루만. 내일 이용하지 마시고 오늘 이용하시고. 네, 그러면은 제 3회 우리 나이의 운동이라는 제목 가지고 민병현 박사 강의 듣겠는데 간단히 하기 전에 제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후배님 잠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진 후배님이 이제 82회 이거 다 읽었어 주실래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데 또 후배님들이 해석해서. 대표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증권 선물 사이트 리얼스타를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이십니다. 아주 활동이 활발하고 지금 저희 후배 분들 중에서는 중앙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관심이 제일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문진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네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쑥스럽네. 나와서 노래 부르려? 제가 민 박사를 소개하면은 민병헌 박사는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녹조 건조 훈장을 받았습니다. 설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회보에 나가 있는 기사가 가장 적절하고 요약이 잘 된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전국 포상 시상식에서 녹조 건조 훈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유공포상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와 보건산업 육성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상인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통과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올해 17일째를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민 교수 얘기로는 국내 최초로 골연골 결손 환자에게 자가연골 세포 이식에 성공하고 골관절염 진단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특화하는 등 첨단 재생의료 기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설명이 가장 잘 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수 사람한테 주나 봐. 예? 생긴 사람한테. 아, 예. 예, 우리 민병현 박사 동기는 가족이 의료원 가족입니다. 자녀로는 2남이 있고요. 이게 이제 부모님과 부인, 이게 아들, 두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96세이시고 어머니가 90세. 90세? 네. 97세 되시고요. 아버님도 의료인이십니다. 아버님과 민 박사 그 다음에 아들 경준이까지 3대가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비밀 무기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96세이신데도 현재 산업재활은 예방의학 전공하셨는데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아주대 의료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이 1년차로 지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총무학과는 따로 일단 강의 끝나고 부인도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부인은 박수라 박사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 생리학 전공하셔가지고 했는데 같이 건정 포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네 분이 3대를 걸쳐서 의사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료인 가족인 것 같습니다. 민 박사는 대한민국 의사다.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나와서 거기서 동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의용외과 교수로 있고 의료원 지원연구실장 골관절염 특화센터 소장을 했고 의공학센터 이걸 제가 네이버에서 따왔습니다. 중요한 것만 따왔다고 생각되는데 세계조직공학 및 재생의학회 이사도 지금 맡고 있고요. 정형외과 분야에서 탁월한 평을 받고 있다. 여러분도 오늘 관절에 있으신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데 잘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병현은 사이클 매니아다. 지난 1월 달에 대만 일주 도전에서 9일 만에 920km를 주파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원유가 3종 경기를 하더니 의사들이 다 체력들이 대단하십니다. 9일 만에 920km를 주파하는 기록을 갖고 지난 1월 달이라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은 민 박사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나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 포럼 소식에 나갈 때 보면은
제목을 연고를 운동시키자 이렇게 나갔어요. 제가 한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데는 못 쳐다보고 그냥 관절염 연골만 연구를 했고, 지금도 그래서 뭐 대부분의 환자는 그런 환자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어디서 강의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제목 갖고 이리저리 울어먹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 장경태 공이 또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라고 해서 그럼 당연히 연골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데 운동 아니면 연골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한동안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미국에서 스포츠 메디슨을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국체육대학에서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실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 나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한 3시간 강의였었어요. 우리 나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무리 요새 뭐 60부터 장년이니 뭐 이런 데피니션을 달리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노화에 접어드는 나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은 우리가 20대, 30대 갑바를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운동과는 뭔가 좀 다른 운동이 돼야 될 것이고, 실제로 다른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요. 사실 뭐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 강의하는데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처음 만든 슬라이드거든요. 다른 이 분야로.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 전체가 거의 다 새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가만 생각을 했어요. 뭘 건져줘야 될 텐데, 뭐가 건져줄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 뭐 여기서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뒤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뭐 기억력들 다 약하시죠? 조금 전에 뭐 한 거 다 기억 못하고 2가지 이상 한꺼번에 기억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 운동이 우리 체력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좀 그냥 좀 느끼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보면 악력입니다. 근력, 상지의 근육을 대표할 수 있는, 근력을 대표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한번 여기서 드릴 테니까 이거 다는 좀 너무 많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강의하면서 쭉 하시고요. 이게 빨간, 이게 한 번 이렇게 돌리면 이게 자기 어पर 리밋이 맥시멈이 빨간 선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 갈 때는 이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시고 하는데, 팔을 가능하면 자기 몸에서 뻗어야 돼요. 멀리에서 가장 세게. 그래서 하면 뭐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번 쭉 하시고 자기 숫자를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금 사실 저희가 몰라서 운동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운동을 안 하게 되고 또 하더라도 좀 편하게 하는 이유가 그만한 절실한 감이 없어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상황이냐, 내가 지금 적절한 체력을 갖고 있느냐를 일단은 그걸 알아야 내가 정말 진짜 병원을 가야 되는구나, 또는 뭐 헬스클럽을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내 체력이 어떤가 한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립 스트렝스를 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보시면 정상이 48까지는, 48이 맥시멈이 48 이상 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30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30을 안 넘기는 분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이제 스트렝스가 이렇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상지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은 상지를 측정할 때 저런 기구를 쓰는 방법이고, 하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저기 자기 의자, 저 책상을 조금씩만 자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팔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걸리는 거 오케이. 자, 앉으세요. 자, 이래갖고 10번을 일어나시는데 최대한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어디 붙잡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셔야 돼요. 자, 잠깐만. 자,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시계를 보시고 자기 시작할 때 자기가 10번 했을 때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계 다 보셨죠? 자, 시작. 벌써 차이 난다. 요즘 빈혈 걸려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살하세요. 10번 하셨으면 앉으세요. 네. 여전히 일어나시는 분도 있으시고. 자, 이게 여러분들 15초 이내에 하신 분이 있으세요? 15초. 또 10초 이내에 하신 분이 있어요? 10초 이내에? 정말? 대단하신 건데. 18초 이상 하신 분 있어요? 18초 이상 하신 분.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5세 이상이 되면 남자가 정상인이 되는 정상적인 하지의 체력을 가지면 18초 이내에 돼야 돼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저기 18초 이내로 다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아까 10초 걸렸다는 분은 35세 이내에 체력을 가지신 분인데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다리 운동을 꽤 하는 편인데 10초 이내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넘어가면 지금이 아까 얘기한 그립 스트렝스가 30을 못 넘어가고 10초 이내에 18초 이내에 10개를 못 하시면 병적이에요. 그건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시켜주고 안심하지 마시라고. 병적이고 내 체력이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3분 동안에 계속 이건 계단 우리가 출근할 때나 이런 그 보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맥시멈 그러니까 일정 속도를 위해서 올라가는데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숨이 가빠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빨리 올라가갖고 그게 심박동 심장의 그 박동수를 재서 115번 이내로 들고 와야 돼요. 대부분 저 근처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기의 체력을 그냥 아주 러프하게 하지만 병원에서도 사실 체력을 측정을 할 때 근력이 어느가 할 때 저런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으니까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좀 한번 해보시는 거 좋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면 뭐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당연히 움직이고 힘쓰고 또 이제 우리 몸에 가만 보면 이 뼈도 드러난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근육으로 이렇게 덮여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장기, 배 같은 거는 뼈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근육으로 이런 보호 작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나이에 맞는 근육의 역할은 대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사작용이 어떤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 감소. 아까 제가 우리 나이는 이제는 벌써 노화가 일어나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 감소가 일어나요. 근육세포의 수명은 3-4개월이에요. 뼈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내 대퇴골이라든지 허리뼈라든지 이런 게 얼마 가는지 아세요? 뼈 하나가 대퇴골이 한 번 바뀌는데 1년이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몸이 1년 전에 내 몸이 아니에요. 다 리뉴얼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뼈는 항상 흡수가 되면서 거기에 다시 이제 새로운 뼈가 나오고 흡수가 되면서 새로운 뼈가 나오고 그래요. 그게 흡수가 되는 게 더 빠르면 골다공증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항산성이라고 그래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돼서 그 항산성,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육세포가 3-4개월밖에 못 살고 그래서 다 근육세포도 계속 죽어가면서 또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는 게 늦으면 이제 여기처럼 단백질 만들어지는 게 늦으면
분해되는 것보다 늦으면은 근육이 점점 감소가 진행하는데 놀랍게도 30대에 이미 근육이 분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1년에 1%.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60년이 지났으니까 뭐 산술적으로 합치지 마세요.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 1%. 그러니까 뭐 그렇게 1 플러스 1에서 지금 한 30년 전에 30% 감소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20대부터 70세가 되면은 전체 근육량의 24%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히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이랬을 때 24%가 감소한다는데 여러분들의 몸은 아주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고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20대 때 이게 보다 지금 24% 감소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감소를 해요. 이게 이제 뭐 다리를 이렇게 잘라놓은 그림인데 다리를 잘라서 근육이 20대는 이랬는데 이 지방이 적죠. 그런데 나이가 70세가 되면은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이렇게 바뀌어요. 맛있는 등심이죠. 등심이 마블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맛있는 등심이 되고 싶진 않죠.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 맛있는 등심이 돼간다 하는 거고요. 이게 근력이 감소가 되면 왜 문제냐면 아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올해로 97이신데 정말 해가 가면서 걷는 게 달랐어요. 참 잘 걸으셨거든요. 작년만 해도 참 잘 걸으셨는데 해가 가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프로세스를 틀림없이 겪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집이 자택에 가서 나 이렇게 사실 텐데 아마 조만간 어디 다른 데로 모시고 갈 거예요. 어디로 모시고 가죠? 요양원.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은 요양원으로 가시요. 요양원으로 가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뭐가 터지거나 심장이 터지거나 뭐 그러면 요양원으로 안 가요. 병원으로 가지. 요양원으로 가는 거는 근력 감소예요. 근력이 감소가 되는 기준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요양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주위에 이제 가족분, 이제 어르신들도 좀 옆에 좀 계시는데 진짜 요양원 가기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근력이 약해지면 이게 우선 낙상의 위험이 많이 1.4에서 상지가 하래 이거 좀 색다른 얘기죠. 상지가 약해져도 1.4배에서 1.7배 비율이 높아지고 하지가 약해서 이렇게 다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상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쳤을 때 다치게 되면 우리가 요양원으로 간다 하는 그런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이제 운동이 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알 수 있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이제 sarcopenia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sarco가 6이라는 게 고기, 페니아는 모자란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스테오페니아 하면 골다공증이에요. 오스테오포로시스 이전에.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 근량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의 근력이 떨어지고 그래 되면 활동도가 감소하게 되고 낙상의 위험이 많게 되고 점점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고 대사 질환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구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요양원으로 가시는 기준이에요. 아무도 요양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 기준을 좀 우리가 좀 가능하면 늦게 혹은 뭐 안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사실은 하고 있지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근력입니다. 여기는 근력이고 여기는 이제 나이. 그래서 근력이 가장 좋은 게 20대예요. 20대 초반. 그러니까 이 맥시멈으로 올라가는 게 20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고서 30대부터는 이제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대개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노화예요. 노화. 이거 저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저걸 거스리는 거는 조물주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여기 스트레스홀드 오브 로어 피지컬 퍼포먼스라고 그랬죠. 실제로 활동을 가장 낮은 활동도조차 못하는 경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진짜 밑에는 디서빌리티 장애가 남는 그게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 차이는 개인 간의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거를 노화라고 하고 있고 아래 그래프로 내려가는 사람을 노쇠한다고 얘기해요. 노쇠와 노화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여기서 이렇게 부스트업 시킬 수 있는 이렇게 부스트업 시킬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핫 이슈가 됐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영어로 돼 있고 전문 용어니까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감소증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감소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근감소증은 이제 질병이에요. 살코페니아라는 질병명으로 돼서 우리가 당뇨병 하듯이 근감소증은 질병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로 생각하지 근감소증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근감소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근감소증이라고 하느냐를 정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밑에 그림입니다. 자, 근량이 떨어져서 근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피지컬 퍼포먼스가 자기 활동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근감소증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유로피안 워킹 그룹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유럽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진단을 스스로 생각을 할 때 근감소증의 자각 진단 리스트 이렇게 보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하철 다닐 때, 물건 줄 때, 그 다음에 책장에서 책 뽑을 때, 버스 타러 또는 지하철 타러 걸어갈 때, 앉았다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동기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동기들이니까 사실은 그래요. 저희 다른 여기 못 나오는 동기들은 저게 문제가 있으면 여기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저렇게 되면 이건 저렇게 되는 정도까지 오면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 이렇게 되기 전에를 살코페니아라고 그랬죠? 프리살코페니아라고 그래요. 근감소증 전 단계. 여러분들이 뭐 아까 30 정도 넘어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30 겨우 넘어가면 35, 40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러면 근감소증 전 단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근감소증이 전 단계에서 근감소증으로 넘어가면 이리버서블하다. 비가역적. 그런데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는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여러 사람이 지금은 근감소증까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신 차려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감소증의 진단을 받으면 비가역적이다. 암의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대부분 하지만 비가역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많은 것처럼 그렇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거는 크게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악력하고 보행속도가 이제 하지를 이렇게 근력을 측정을 하는 건데 근감소증 이게 세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65세 이상이 되고 젊었을 때는 사실은 나이가 젊으면 이건 근감소증은 거의 이건 1차적 근감소증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무 병이 없어도 생기는 거예요. 2차적 근감소증은 무슨 병이 있어서 생겨요. 예를 들어서 배수술, 복부 수술했어요. 걸어다니지 못해. 당연히 그건 근감소증이죠. 그거는 2차성 근감소증이라고 얘기하고 1차성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 병도 없었는데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한 그래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초당 0.8m를 못 걸었을 때 초당 0.8m 어떻게 되면 100m를 2분의 안에 못 걷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개 뭐 1분 안에 다 걷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그립 테스트를 해요. 이거죠. 이 기계 갖고 바로 이 기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하지 근력 테스트를 해요. 하지 근력 테스트까지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CT나 MRI나 여기 있는 덱사나 이런 기계를 사용을 해서 근육의 양을 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단을 너 당신은 근감소증입니다 하고 또는 그 전 단계입니다 또는 뭐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 근감소증이 얼마나 많으냐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의 사람이 38%, 뭐 40% 되고요. 이건 우리나라 통계예요. 신평원 통계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20에서 25%. 그 다음에 일본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대개 이걸 다 합쳐보면은 한 25%, 30% 되고요. 칠레 기준도 그렇고, 저 말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근육이 빠져서 병이 생기는 사람이 30% 된다. 65세가 넘어가면 10명 중에 3명은 이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그런 통계가 지금 우리 얼마나 심각한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은 그러면 왜 생기는가? 누구나 다 똑같이 나이 먹고 나라고 뭐 1년에 2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3끼 밥 먹고 아무리 뭐 고기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뭐 있긴 하지만은 누구나 다 있는데 왜 생기는가? 이거 보면 뭐 크게 얘기하면 그래요. 단백질 섭취 잘 안 하고 비타민C 섭취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여튼 많이 먹어갖고 뭐 이렇게 살이 많이 찌든지 또는 이런 약을 먹든지 또는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술 많이 먹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잘 안 만들어지고 또 뭐 섹스 호르몬이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근감소증의 원인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노화에 따라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 현미경적으로 좀 보면은 근육이 감소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우선 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근육의 근력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어요. 근육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빨리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빨리 망가진 걸 치워버려야 되는데 청소부가 없는 그런 유전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거는 뭐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가 있고 또는 근육 자체가 근육세포가 아까 3개월, 4개월이면 다 죽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죽는 사람 또 죽은 사람이 줄기세포로부터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이제 단백질이 합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또 이 근육하고 신경이랑 연결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남들보다 좀 늦은 사람 또 이 호르몬들이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여러분 잘 느끼진 못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으면요 우리 몸은 항상 염증 상태에 있다고 얘기해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염증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 상태가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이 납니다. 뜨겁고 아프고 뭐 누르면 아풍이라고 그래서 아프고 이런 것들이 염증 상태가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근데 그런 것이 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몸 안에는 약한 정도의 염증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피검사에 보면 어떤 경우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증 상태가 자꾸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런 근감소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좀 몇 가지만 재미있는 팩트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근육의 이건 상식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근육이 이제 뭐 여러 다발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근육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육회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여러 다발로 이렇게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근육의 모양인데 근육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액틴이라는 필라멘트 단백질이 있고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액틴이 딱 있으면 마이오신이 그 사이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들어가면 수축이 일어나고 나오면은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오신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마이오신의 타입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타입 1, 2A, 2B. 그래서 1A로 가면은 슬로우 머슬이라고 슬로우 트위치 머슬이라고 하고 이 2A로 가면 패스트 트위치인데 조금 이 피로도가 빨리 오는 타입.
2B는 패스트 트위치인데 피로도가 적게끔 오는 거. 2B가 피로도가 좀 빨리 오는 그런 타입. 어쨌든 1과 2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여러분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 잘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근육이 달라서. 옛날에 황영조 우리 선수들 보면 삐쩍 말랐잖아요. 그런데 100m 선수들 보면 어때요? 근육이 이만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근육을 키워요. 그래서 다시 이거에서 얘기하면 타입 2에 들어가게 되면은 근육이 큽니다. 근육의 사이즈가 단면적이 크고 근력이 크고 순간적인 힘을 잘 발휘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프린터들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스프린터는 많이 먹고 일단은 근력을 키우는 데다가 집중을 해요. 물론 이제 체중이 또 가속도를 붙이는 데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그렇게 근력을 키우면 그건 자살이 나요. 슬로우 머슬은 타입 1으로 가게 되면 근육이 작아요. 근육이 작고 대부분 이제 이 에너지원도 다른데 타입 2로 가게 되면 주로 빨리 써야 되니까 당분을 팍팍 해서 태워버려요. 그런데 타입 1으로 가면은 지방을 태워요.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게 되고 타입 2로 가면 무산소 운동을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거는 완전히 마라톤 선수와 스프린터 100m 또 뭐 200m 단거리 선수로 생각하시면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장거리와 단거리는 다 잘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미친놈이 뭐 1000m 석권하고 5000m 석권하고 뭐 이런 기괴한 사람들이 있는데 좀 특별하니까요. 절대로 스프린터가 마라톤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근육 생리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젊을수록 뭐가 많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젊을수록 타입 2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젊었을 때의 나이, 젊었을 때의 모양이에요. 요게 이제 나이가 점점 진행이 됐을 때고, 요거는 근감소증이 왔을 때. 그래서 빨간 게 타입 아니고, 푸른 색깔이 타입 2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돼요. 비교적 1대1 또는 뭐, 그래서 젊었을 때의 근육을 보면 모자이크예요. 빨갛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타입 2에 순간적인 힘을 내는 타입 2가 저렇게 감소해요. 요 선은 뭐냐면은 선은 신경이에요. 다 신경이랑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웬 또 점선. 점선이 나타나는 거는 요거는 좀 긴 점선이라 그래도 한번 망가졌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 그런데 근감소증이 걸리면 아예 점선이 돼서 없는. 자, 그러니까 타입 2, 즉 강력한 힘을 내는 타입 2의 근섬유도 없어지고 거기 가는 신경도 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근력이 줄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게다가 여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근육 안에 많은 지방이 쌓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체중이 잘 유지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중이 지방으로 유지가 되는 것 대신에 근육으로 유지가 되는 대신에 지방으로 대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체중 잘 유지, 너 몸 좋다. 잘 유지가 돼도 근육은 빠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번 여러분 지방 1g, 지방 100g과 근육 100g 한번 달아보세요. 어느 게 더 부피가 적게요? 당연히 근육이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들어서 너 몸 좋다. 나 괜찮아. 체중이 그대로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쨌든 근육이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큰 힘을 내기 어려운 그런 근육 상태가 된다. 두 번째로는 아까 내가 항산성 말씀드렸잖아요. 항산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산성. 호메오스타시스. 저희가 본과 1학년 때 그 생리학을 배우는데 저 항산성을 이해하느라 우리 몸에 항산성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집안에서도 적용이 되죠. 우리 준수 동기 저 부인하고 항산성이 잘 유지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오신 거거든. 근데 한쪽이 완전히 도미넌트 해버리면 그 항산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생성과 분해가 늘 반복돼요.
줄기세포가 중요하다는 게 줄기세포가 그 역할을 서플라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상성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파괴가 돼. 사실은 이런 호르몬 또는 이런 팩터들이 더 감소하고 이런 팩터들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퇴화되는 게 더 많아지고 생기는 게 적기 때문에 자꾸 근육이 말라요. 그걸 갖다가 지방이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일단은 굵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은 이렇게 매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70세 나온 분이 이제 육체미 대회에 나가서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20대에 보면 별 볼 일 없죠. 근데 그분이 그만한 매스를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젊은 사람의 5배, 6배 곱절을 해도 안 나타나요. 그렇게 우선 체질 자체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그림은 복잡하지만 이 위가 뇌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척추고 척추 이렇게 내려가서 근육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근육하고 신경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붙어야 여기가 신경이 바짝바짝바짝 자극이 들어와야 여기가 이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저런 전 단계에 가서 뇌는 또 뇌대로 별다른 중추신경계는 별다르지만 말초신경계는 전부 다 저렇게 있는 것처럼 뭔가 퇴행성 변화가 다 일어나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활동이 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실제로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구조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100%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되면은 미토콘드리아 이런 이게 크랩 사이클이라고 유명한 건데 이게 60몇 년도가 노벨상을 받은 그림이에요. 이 근육 안에서 이런 회로를 돌아서 크랩 사이클을 해서 ATP라는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점점 고갈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육이 이렇게 잘 좋아하시는 잘 가는 식당 가면은 오늘 고기 좋은 거 있어? 그럼 첫 번째 찾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노화된 건 아니지만 마블링 좋은 거. 그 다음에 근육의 색깔이 좋아야죠. 그죠? 저렇게 레드 머슬이에요. 화이트 머슬은 야 이거 맛이 간 걸 가져왔네. 근데 사실 맛이 간 게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가 모자라서. 여러분 닭고기 색깔하고 소고기 색깔하고 똑같습니까? 소고기가 닭고기가 빨간 닭고기 봤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게 상한 고기입니까? 미토콘드리아 차이.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일단은 적긴 적은 건데 다른 방법으로 닭의 근육은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그런 차이가 이 중요한 미토콘드리아가 그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그림은 뭐냐면 이놈이 노화되면은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기능을 못하는데 이놈을 자꾸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리는 청소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육 안에 쌓여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육의 에너지도 못 만들고 근육을 점점 더 노화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확보가 점점 어렵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근육이 질적으로도 변하고 양적으로도 변하고 물리적인 모양도 변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찾는 것도 변하고 근육에 전달에는 신경계하고 근육에 전달이 되는 것도 변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쉬운 얘기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노쇠가 되지는 않게 한번 막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 시간이. 두 번째로 이제 예를 하나 이렇게 좀 두 번째 얘기에 대사에 대한 얘기를 예를 좀 드릴게요. 아마 여기 대사성 질환에 문제가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좀 있을 거예요. 대사성 질환이라면은 이제 우리 몸에 당분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게 그걸 분해하고 만드는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대사 질환이고 동맥경화 대사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치매 대사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 대사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은 예를 들어서 당뇨병 하면은 이거 근육, 지방, 뼈예요. 근육이 45%예요.
지방하고 뼈는 15%. 무려 근육이 3배나 많아요. 우리 몸에 이제 그 중에 또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중이 돼 있어요. 이따가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걸 운동해야 돼요. 저는 집사람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 헬스 다니면서 막 이거 열심히 하는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 야, 그거는 돈 좀 벌어갖고 종 시키면 돼. 야, 이거 못하면, 야, 아는 못하나 이렇게 하니, 그 애들 시켜갖고, 야, 저건 가져오라고 그러면 되지. 그럼 문제가 안 돼요,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건 못 걸어 다니는 거야. 못 걸어 다니는 머슬은 이거예요, 이거, 근육은, 이거.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훨씬 이거 갖고, 이거 만들고, 이건 힘이 없어요. 열심히 이거 운동해야 돼. 하여튼 뭐,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자, 이게 세 기관이 75%예요. 우리 몸의 체중의 75%가 뼈, 지방, 근육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내분비 기관이에요. 놀랄 일 아니세요? 여러분, 내분비 기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죠? 이거 사이로이드, 갑상선, 그죠? 아까 얘기한 췌장, 인슐린 분비하고,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하고, 그죠? 이게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런 것들이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우리 몸의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 그죠? 그게 내분비 기관인데, 이 많은 게 내분비 기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믿어지게끔 제가 근거를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제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근육은 내분비 기관이다. 40%, 45%고, 이런 많은, 여기 보면, 여기 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전부 뭐냐면, 성장 호르몬 또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성장 호르몬, 사이토카인은 뭐냐면요, 호르몬보다는 분자량은 굉장히 작지만, 적은 양의 아미노산 내지는 단단백이에요. 그렇지만, 강력한 생리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팩터들이에요. 이런 팩터들이 무수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어디서 나오는지도 돼 있고, 무슨 기능을 하느냐도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저걸 갖다가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라고 불러요. 마이오, 근육, 카인은 뭐가 활동한다는 게 카이네틱스 하면 역학이죠. 그죠? 그래서 근육에서 나오는 뭔가 활성적인 물질을 전부 다 마이오카인이라고 불러요. 그 마이오카인들이 쫙 나와갖고 이놈이 이제 뼈, 뭐 브레스트, 유방, 췌장, 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들이 저렇게 많이 나요. 수십 편, 수백 편의 논문들이 나와서 그걸 좀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 사이토카인들은 세 가지 기능을 해요. 이건 호르몬이나 뭐 사이토카인 또는 뭐 성장 호르몬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거, 오토크라인이라고. 자기 옆에 이웃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한테 영향을 주는 거. 내분비 기관은 사이로이드는 어디다 영향을 줘요? 대개 뼈나 이런 데다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제 대사질환에 대사성 기관에다가 영향을 줘요. 먼 기관에다 하기 때문에 그걸 엔도크라인이라고 해요. 내분비 기관, 내분비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육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줘서 자기를 스스로 많이 만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분해시키거나 역할을 하고 옆에 있는 근육한테 영향을 주고 다른 이런 기관에 이게 뇌죠? 이게 간이고 심장, 이게 지방, 혈관. 예를 들면 그래요. 지방에 이놈들이 근육이 많이 활발하게 되면 지방을 녹여요. 그 다음에 글루코스 당분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또 당분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또 혈관 내벽에 이 막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동맥경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마이오카인이라는 것들이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은 근육에 이건 수축이 돼야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마이오카인은 안 나오고 근육은 수축, 뭐 하다못해 꼼지락거리더라도 수축을 해야 이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되고 이 마이오카인은 이런 것들. 우리 뭐 이게 다 지금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다 정리를 한 거죠. 자, 상당히 많은 거의 모든 우리 몸의 내장 기관에 저 마이오카인이 모두 다 작용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그냥 움직이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내분비 기관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지방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방 조직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이렇게 지방 조직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아디포카인이라고 합니다. 아디포카인. 아디포라는 말은 지방이라는 얘기고요. 카인은 여러 말씀드립니다. 지방에서 나오는 모든 활성적인 물질을 다 아디포카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간, 또 췌장, 뇌, 운동 열심히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가끔 외신에 뜨고 그래요. 이런 에비던스가 있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리디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뇌의 코그니션 펑션을 증가시켜요. 코그니션 펑션이 나빠지게 되면 치매예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이런 이 분자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대개 굉장히 이제 지방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되게 비만인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대개 이런 좀 나쁜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지방을 축적을 시키거든요. 아디포카인의 주요한 역할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이에요. 피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당분을 뽑아들여 갖고 지방을 만들어요. 그 좋은 점은 당뇨병 환자한테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 이런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방 조직하고 근골격이 서로 상호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골격에서는 근육에서는 마요카인을 만들고 지방에서는 아디포카인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가 좀 약간 아까 항산성 얘기했죠. 그 항산성이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가 많이 만들면 내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내가 막아주고 네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내가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산성을 이루는 게 바로 지방 조직과 골격근의 상호작용이고요. 이건 이제 뭐 대사성 질환에서 얘기할 때 메타볼릭 디지즈를 대사성 질환이 만들어지는 게 이런 것들이 이놈이 근육은 이걸 대개는 억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아디포카인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사성 질환으로 많이 간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대사성 질환이 많아요. 뚱뚱한 사람이 관절염이 많아요. 대부분의 의사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뚱뚱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릎에 체중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관절염 생긴 게 당연하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뚱뚱해도 지방 무게는 별로 안 나가요. 대신에 이런 아디포카인이 많이 나와서 관절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개념입니다. 또 하나 뼈도 내분비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뼈에는 특징적으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져 갖고 이놈이 또 이렇게 여러 군데. 그래서 인슐린 만드는 걸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비하는 걸 증가시키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뼈를 많이 만드는 데 도와줘요. 뼈에 있는 놈들이 이런 것들을 분비해서 근육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을 도와줘요. 그렇습니다. 이 아까 얘기한 75%를 차지하는 뼈, 지방, 근육 이거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여기 머슬, 본, 팻, 엑시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이게 아나볼릭 호르몬, 아나볼릭이라는 게 이렇게 분해하는 호르몬이에요. 분해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고 몸의 신체 활동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 되면 이렇게 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노쇠하고 뼈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복잡한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뼈나 지방이나 근육에 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단순히 내 근육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75%에 해당하는 매스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활성화된 결과가 근육,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닌가, 단순히 근육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대사성 질환을 방지를 하고 진짜 롱라이프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O는 이렇게 꼼지락거리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말로 저게 뭐 적당한 말이 없더라고요. 비활동도
제일 좋은 말이 꼼지락거리지 않는 거. 그게 WHO에서 사망의 4번째 요인으로 잡았어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근육이 약화되고 운동을 안 하는 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고혈압이에요.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혈중에 혈당 높은 거, 이제 당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비만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운동을 하라고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몽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한 28일 동안 운동을 안 시키고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젊은 사람을. 이건 나이 든 사람을 열흘을 가만히 내비두죠. 그랬더니 28일을 남겨둬도 젊은 애들은 2%밖에 근육량이 감소 안 하는데 나이 들은 사람은 열흘만 꼼지락거리지 않아도 무려 9%, 10% 가깝게 근육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밑에 집에 가서 아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운동 안 한다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이 근육이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놀아야 때 빈둥빈둥 놀아도 우리는 꼼지락거리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감소증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너무 사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왜냐하면 동기의식을 가져야 운동을 하니까 다 뭐 운동이라는 거 좋은지 몰라서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지 알고 뭐 그리고 어느 쪽의 운동은 또 다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동기의식을 좀 갖게끔 해야 되겠다 하고 두 번째는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운동을 그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근감소증의 치료는 뭐 3가지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하고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는 아직까지 듣는 약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약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약간의 효과가 있는 약들이 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못해요. 그래서 근감소증은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운동이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제 횟수로 따져서 그냥 어큐트하게 구성적으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지구성 운동, 인듀런스 엑서사이즈라고 그러죠. 계속 지겹게 하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만보 걷기거든. 만보 걷기가 그게 지구성 운동이에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대표적인 지구성 운동. 그 다음에 저항성 운동은 뭡니까? 저거는 이제 보통 이제 헬스 가면 많이 보죠.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대개 저항성 운동은 기구를 사용을 해요. 무겁게, 팔다리를 무겁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구성 운동이 있고 저항성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 여기처럼 고강도 운동, 저강도 운동. 그럼 과연 어느 게 어떻게 좋으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그냥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냥 싱글 부트로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생각나면 한 번씩 하는 거 이거는 그때는 좋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단백질이 어떻게 단백질에서 이제 뭐 효소가 나오고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좋지만 근육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근육 자체를 바꾸려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3번, 4번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달, 2달 이렇게 가야 우리가 실제로 그 아까 얘기한 근육의 매스를 바꾸고 근력을 바꾸고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지구성 운동은 뭐 아까 얘기처럼 이거는 이 좋은 게 그 칼로리 소모가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칼로리 소모를 해서 지방을 떨어뜨리고 이러는 데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만보 걷기 하면 자기 대사성 질환 조절하고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권하고 하지만 만보 걷는다고 해서 장단지가 이만해진 사람 없어요. 왜? 근력을 키우진 않아요. 그러면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는 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효과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의 비대가 일어나려면 저항성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력을 키우고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려면 저항성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는 게
지금 소개가 된 지는 한 30년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유형의 뭐 스피닝이라든지 타바투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동을 하되 고강도 저항성 있는 운동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 이게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약자로 HIIT라고 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시간이라는 건 30초나 몇 분 내에 아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든지 강도가 저강도로 갔다가 또 고강도로 이렇게 막 하다가 저강도로 갔다가 이렇게 인터벌을 갖고 하는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을 히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최고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고, 이게 바로 최고치로 올릴 때는 무산소 운동이고, 이 최저치로 내렸을 때는 쉴 때는 유산소 운동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BBC에서 나온 3가지입니다. BBC 방송에서 나온 예시 1, 2, 3은 어떻게 실험군하고 이렇게 실험군 나눠봤는데, 한 군은 만보로 헛개시켰어요. 그리고 한 군은 10분간 막 빨리 걷게끔 했어요. 그리고 쉬고 10분간 빨리 걷게끔 하고 잠깐 쉬고 또 10분간 걷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3,000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그 몸의 그 젖산 농도라든지 뭐 산소 이용도라든지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10분 동안 3번 빨리 뛰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고강도와 저강도를 같이 이렇게 믹스했다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20초를 자전거를 이제 집안에 실내 자전거 RPM을 초당 100회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20초 여러분 한번 돌려보세요. RPM 100개에서 120 RPM으로 자전거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20초에서 30초로 돌리고, 그 다음에는 RPM을 40, 50으로 툭 떨어뜨려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이제 1분, 2분 쉬고 또 한 번 다시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25분 사이클링 워크아웃이라고, 처음에 페달을 as hard as you can, 가능한 최대 RPM을 돌리는 거죠. 120 RPM 정도면 거의 최대입니다. 선수들은 한 140까지 돌릴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120 돌리기도 어려운데, 그런 다음에 한 40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5분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30초 하고 줄이고 5분 쉬고, 요렇게 해서 25분. 저렇게 25분 하는 게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저게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고강도 운동의 매력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히트 운동이고, 뭐 이것도 밑에도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쉬고 또 다른 운동하고. 그래서 그런 고강도 운동을 뭘로 할 거냐,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48가지 이렇게 하는 놈, 뭐 이렇게 하는 놈, 제자리에서 막 뛰는 놈, 뭐 펄쩍펄쩍 점프 이렇게 계속 하는 놈, 이런 거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갖고 해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하면서 저강도 운동을 하든지 쉬든지 이렇게 하고. 제가 주로 좋아하는 거는 스쿼트 하고요. 스쿼트 하고 여기 크런치, 카운터 크런치하고 플랭크하고 3가지를 저는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건 관계없어요. 뭘 하든 간에 48가지, 뭐 지금 입에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뭐 하셔도 되고, 저 중에서 뭔가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48가지 중에 뭐 1개 또는 5개, 이걸 해서 최대 8분, 짧게 5초, 그래서 최대 심박수까지 가는 거예요. 최대 심박수까지 가야 되는데, 최대 심박수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저 TV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마스크 하고 자기 1분간 산소 소비량을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산소 소비량까지 갈 때, 올라갈 때까지의 자기 심박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특별하게 제시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일부 다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부터 이런 공식을 내놨어요. 71년도에 이런 공식, 뭐 이런 공식에서 이렇게 쉬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220에서 자기 나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세면 220, 60세면 160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심박수에 거기에 70에서 80% 사이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60에서 80%면은 한 108. 108번의 심박수가 갈 때까지 하든지 뛰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자기 심박수의 40%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8이라고 그랬죠? 108에 한 반 정도 줄이는 거죠. 50m까지 다시 심박수 줄일 때까지 또 하다가 또 쫙 올라가. 어떻게 보면 미친놈처럼 막 지랄다가 조심하게 5번. 이것도 역시 뭐 30분을 넘기지 않죠. 그러니까 중급자가 되면 이제 이렇게 4분으로 좀 늘리고 쉬는 것도 4분 쉬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과 쉬는 거를 1대1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 더 이제 하이 클래스로 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이 클래스로 가게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정말 그 힘든, 그거는 거의 뭐 대표급 선수들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패턴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좀 어떻게 동영상 인터넷 연결.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저렇게 이제 이 완부스를 저렇게 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 제 자리에서 제가 지금 저 소리를 들어보면 막 퍽퍽퍽퍽 뛰거든요. 1분 뛰기 힘들어요. 저렇게 1분 뛰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사이에 인터벌을 주고 쉬는 거죠. 제가 쉬는 거는 잘라버렸어요. 저 사이에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지방 분해되는 거 물론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는 생리학적으로 내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막 가면 이런 것들이 뭐 아드레날린도 많이 나오고 심박수가 올라가 성장 호르몬이 10배씩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동하느냐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표정보는 딱 한 분만 주무시고 나머지 분 없습니다. 아무도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하려고. 누가 자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상지 운동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제 원칙은 상지 운동한 시간에 돈 조금 더 벌어갖고 난 시정 부리겠다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하지 운동은 이거는 뭐 누가 나를 들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지 운동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는 체관 교육, 코어 머슬이 이겁니다. 이제 몸의 앞부분, 뒷부분, 엉덩이까지, 그러니까 몸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코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코어 운동을 많이 안 하면 사지 운동을 많이 해봐야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일종의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젓가락을 하나 매달아 놓고 이 젓가락으로 뭘 하려고 그래. 만약에 이게 움직이게 되면 이 젓가락에 별로 힘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딱 고정이 되면, 코어 머슬이 고정이 되면 여기 달려 있는 게 훨씬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관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팔다리만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체관 근육하고 이제 그 허벅지 근육, 허벅지 앞쪽하고 이게 대퇴근하고 슬개근하고 만드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엔터 시키죠. 화면에 여기서 엔터 커서 이렇게 엔터. 저희 집이 제 방이 운동하는 방이 이제 오디오도 같이 놓고, 저는 3가지를 해요. 이렇게 스쿼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합니다. 스쿼트를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랭크 하고요. 이렇게 해서 1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크런치 하고. 집에서 제가 요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 일주일에 그래서 뭐 가능하면 4번까지도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4번은 좀 사실은 좀 힘들고요. 3번 아니면 아직 못해도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이 세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쿼트 한 번 할 때 40회 하고요. 보통 40회 하는데 한 5분?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5분 쉬고 또 40회 하고 플랭크는 1분 하고 그 다음에 또 5분 쉬고 또 스쿼트 40번 하고 리버스 크런치를 20번 하고 그래서 요거를 3회를 한 번 할 때 3회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게 자전거 때문에 이제 재밌게 타려고 그래서 사실 하지 운동에다가 많이 중점을 주기 때문에 스쿼트를 무난히 강조를 하고 스쿼트를 하루에 280개씩 하거든요. 저거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모양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스쿼트를 제가 환자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이 하지에 이제 요 앞에 근육이 이 대퇴사두근이고 뒤가 이제 슬개근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화시키고 무릎에 좋은 그런 운동은 스쿼트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가 좋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사실 스쿼트 치면은요 굉장히 많은 그림이 나와요. 다 이래요. 다 이렇게 나와요. 다 잘못된 스쿼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벽에 기대고 하는 거지. 저건 그래서 기대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보면 무릎이 90도 구부러지죠? 그 다음에 허리도 90도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이 절대로 엄지발가락 앞으로 안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림의 99%는 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릎 망가져요. 그리고 환자가 조금 하다가 선생님들 하라고 그랬는데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거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누가 이렇게 앞에서 잡아주든지 또는 문고리 같은 게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있으면 잡아주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짐볼 큰 공 있죠? 이만한 공 그걸 벽에다가 놓고 그거 짐볼을 굴리면서 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하든지 아까 뭐 기부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쇼핑센터에서 저거 사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저거 사는 거예요. 쇼핑센터에서 저거 사면은 59,000원이에요. 아까 보고 기구. 기구. 그리고 스쿼트 기구. 내가 무슨 쇼핑몰에서 장사 나온 사람 같은데 신경 써서 안 보셨구나. 이 기구에 이 기구. 우리 멍멍이 이게 민키인데 얘가 맛있어서 먹는 이 기구가 요건 뭐 저거에다가 다른 기능을 가질 필요 저게 다른 기능을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 13만원, 20만원 다 비싼데 59,000원짜리 중국산이 제일 싸고 제일 쓴 거 있어요. 저걸 지금까지 난 몇 달째 쓰고 있어요. 저거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저 기계를 사용하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스쿼트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슬관절,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 무릎 관절 중에서 특히 이 앞에 관절 슬개골하고 대퇴골이 만드는 관절 요게 대퇴슬개 관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퇴슬개 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보이시죠? 걸을 때는 850 정도인데 스쿼트를 하게 되면 5000이에요. 그러니까 딥 스쿼트를 하게 되면 11,000원이면 몇 배요? 20배? 20배 가깝죠. 그러니까 이 걸을 때 20배에 가까운 이 힘이 무릎 관절이 여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가게 되면 운동을 하기 이전에 벌써 무릎이 망가지게 되니까 저걸 조심하려는 거죠. 강의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눈물이 나서. 감사합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하나도 지루 안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거는 이제 왜 스쿼트가 중요한지 체중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훨씬 힘들다고 그러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냥 산에 올라갈 때는 다 보고 이렇게 하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그건 신선이지 구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체중의 중심이 무릎 위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 레버라고 그러죠. 레버암이 길수록 들기가 힘들잖아요. 레버암이 짧을수록 들기가 힘이 좀 덜 들어가죠. 그죠? 그것처럼 무게중심이 가능하면 무릎에 가까이 있어야지 무릎에 충격이 좀 덜한데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그래서 내려올 때는 항상 지팡이 쓰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몸무게를 받치는 것보다도 몸의 중심을 앞으로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무릎이랑 가깝게 해준다.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고,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런 모양이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자세는 이렇게 무릎 각도가 크면, 여러분 이제 여기는 문과, 이과는 이거 잘 알잖아요. 이거 벡터, 그죠? 벡터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방향이 이게 벡터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향이 샤프하면 샤프할수록 이게 커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방향이 이게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면 이 벡터가 보잖아요. 벡터가 이게 두 벡터 사이에 각이 커지면 작아지면 힘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같은 벡터들에도 이게 각이 적으면 이 힘이 적어요. 그러니까 쪼그려 앉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자분들 보고 무릎 앞으로 오시는 분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쪼그려 앉지 마세요. 여자분들 쪼그려 앉으면 좋아하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쪽에 힘이 이 대퇴 4두분이 이건데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적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처럼 좋은 자세는 이렇게 무릎을 90도로 만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이게 앞으로 이게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면 무릎이 엄지발가락 앞으로 나가거든요. 이 자세를 만들지 마라. 이 자세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자세를. 그리고 이 벡터가 어떻게 갑니까? 여기 벡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릎의 힘이 관절로 가는 것보다는 이 근육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레버암이 길기 때문에 저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쪼그려 앉는 것보다 저 기계를 써서 스쿼트를 하면 장단지가 훨씬 더 빵빵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세를 갖고 운동을 이제 스쿼트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는 스쿼트를 이렇게 많이 구부리게 되면 반월상 연골이라고 무릎 사이에 끼는 연골이 잘 찢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오랫동안 하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히트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해서 하는 운동이 좋고,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다 하는 얘기고, 그런 이제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자기 나름대로 그걸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 섭취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백질 많이 먹어. 아까 얘기했죠. 호메오스타시스. 그죠? 단백질 만드는 거 분해하는 거. 근데 만들려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될 거야.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고기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님 특히 그러신데, 내가 강제로 먹이는데, 어쨌든 특히 단백질 중에 류신 성분이 많이 들어간 단백질을 많이 드셔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빼려면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줄이는 거예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자기 칼로리의 30%까지 줄이라는 거예요. 30%까지 줄이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 반문하기 때문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70%, 80%예요. 자기 칼로리에. 내가 보통 하루에 내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2,700, 800칼로리거든요. 몸무게를 줄이려면 2,200까지 줄여야 돼요. 그 중에 30%를 카보하이드레이트로 먹으면 60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가 150칼로리. 밥 4공기만 먹으면 나는 카보하이드레이트 꽉 차는 거예요. 기타 다른 걸 다 빼놓고. 그래서 어쨌든 특히 이제 비만 있는 분들도 뭐 다른 당뇨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이려면 자기 칼로리의 30% 이내를 줄이면서 히트를 같이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비타민 D 뭐 뼈에만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까 아까 근육과 뼈에 상관되는 거, 그런 거,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장기관에 관계되는 것들을 비타민 D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비타민 D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나가서 일광욕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음식을 비타민 D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게 전부 이제 콩팥에서 활성화된 걸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하시고, 드디어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이제까지 제가 정신이 없이 미친 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정리가 안 되실까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나이 들어갈수록 어떻다고 그랬죠? 1%씩은 어쩔 수 없이 근육이 죽어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근감소증이 됩니다.
근감소증의 전 단계로 가면은 리버서블 하지만 근감소증으로 가면은 이리서블을 합니다. 이리버서블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혹은 여러분이 나를 요양원으로 만나러 오는 기회를 조금 더 늦추려면 그거는 좀 인지를 해갖고 늦추자는 그걸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뼈하고 지방하고 근육은 내분비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내분비 기관이 우리 몸의 75%를 차지한다고 그랬고 그 75%가 전부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다가 좀 신경을 좀 써갖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운동 방법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저항성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저항성 운동으로 해서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고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같이 컴바인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만들어진 게 히트라는 프로그램이고 이미 히트는 사실 제일 먼저 시작은 일본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다른 이름이지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히트가 나온 게 2000년도 초반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많이 한다. 그래서 저 히트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랄 떨다가 쉬었다가 지랄 떨다가 쉬었다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단백질이 없으면 아무리 근육이 만들고 싶어도 우리 몸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단백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해요. 공복에서는 운동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단백질을 써먹으니까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제일 먼저 글라이코겐을 먼저 당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소진이 되면 지방이 쓰거든요. 지방 쓰고도 소진이 되면 단백질 쓰고. 그래서 오랫동안 뭐 사막 행군하고 그러면 이제 몸이 막 그냥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 많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빨라버리는 게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필수적으로 하고 뭐 바이타민 D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여기 하면 저도 뭐 사실은 운동을 정말 뭐 우리 친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오래 했죠. 운동 많이 오래 했지만 지속적으로 못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즐거움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뭐 즐겁게 운동을 하자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가능하면 그 마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 위에는 슬로베니아고요. 여기는 밑에 여기는 남해 어디였고 이것도 슬로베니아까지 가서 또 지랄같이 거기서 자전거로 돌겠다. 그래서는 밑으로 이렇게 저기 크로아티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긴 시간 그래도 안 주무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앞에 하면. 아니 못 찍어. 그러세요. 네. 찍고 싶은 거 아니. 저기요. 저희는요. 저희 또뭐 공지 전용물에 올려놓습니다. 파일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빨리 올려주고. 예, 그러겠습니다. PDF 파일은 보안상에 문제가 없을 때. 질문 있습니다. 빨리 읽고. 히트를 얘기하시면서 일주일에 3번 하라고 그러시면 두번 내주세요. 두 번 내주세요. 이거 왜 5번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하게 가장 효과적인 게 가장 효과적인 게 아까 이제 애프터번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을 하면 이틀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정도 하면 6일을 커버된다는 의미로 3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4번, 5번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근력 운동이고 이 근육의 매스를 키우는 운동. 그건 뭐 더 해도 돼요. 아까 내처럼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오리지널 히트하고는 많이 달라요. 오리지널 히트를 이렇게 스쿼트를 40번까지 하지 않거든요. 한 10번, 15번 이렇게밖에 안 해요. 짧은 기간에. 한번 1분 30초 정도만 하거든요. 빠른 속도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을 키우느라고 40번 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40번 속도는 어느 정도예요?
아까 그 보여준 속도가 내가 빠른 속도로 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보여드린 그거 있죠. 아니 빨리 해요. 가능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스쿼트를. 네, 스쿼트를. 그게 천천히 할 때하고 빨리 할 때하고 달라요. 빨리 할 때는 저항성 운동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는 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천천히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천천히 하게 되면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천천히 하게 되면 내려갈 때 하고 올라올 때가 같이 운동이 돼요. 천천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려갈 때 이게 이제 구심성 원심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팔이 아령을 운동을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달라요. 이게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 이렇게 당길 때는 구심성 운동이 돼요. 근육이 수축할 때 운동이 되고 필 때도 운동이 돼요. 한번 느껴보실까요? 필 때 버버버버버 떨리면서 펼 수 있잖아요. 그게 원심성 운동이에요. 구심성 운동, 원심성 운동.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같이 기대를 하려면 천천히 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히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고강도 운동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네. 사실 한 히트를 제가 일본 그거를 보고 네. 한 3년 넘게 했어요. 네. 수영을 했는데 네. 하면 할수록 살이 쪄. 아니 어디가 이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골이 없어요. 지금 저 오른쪽 발에 연골이 없어서 지금 교수님 뵈러 가야 돼. 근데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랑 수영밖에 안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고 내가 네. 대답을 드릴게요. 네. 3년 이상 했어요. 자, 이 살이 찌고 체중이익은 히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운동을 해도 원칙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찌는 건 딱 아주 심플해요. 먹는 것보다 소비가 적으면 찌는 거예요. 그 히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의 칼로리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하루에 7시간을 자전거를 타면 1500칼로리가 나가요. 그런데 하루에 그거 끝나고 나서 삼겹살하고 늘 같이 가면 이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같은 팀들이랑 막걸리 한 잔에 삼겹살은 기본이야. 그게 막걸리 삼겹살 하나에 2700칼로리쯤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거 갖고는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을 빼겠다 그러면 인테이크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인테이크를 조절을 하고 엑서사이즈를 해야지. 엑서사이즈를 해서 살을 빼겠다? 그건 정말 무릎 망가진다. 무릎 망가지고 근육 다쳐. 집에 가기 싫으신가 봐. 예, 뭐 궁금한 게 많겠지만은 자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몇 가지 하고요. 잠깐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 박사한테 큰 박수 드립니다.